네, 이제 4월 16일 7차 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세월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주면은 중간 시험 기간입니다. 이따 끝날 때 시험 레포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로 올려드린 글은 치신 막선어효라고 해서 치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자를 어디서 많이 보셨을까요? 정치할 때 쓰는 치자입니다. 치 나라를 잘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한자가 그 부수가 삼수변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이 잘 흐르게끔 물꼬를 터줘야지. 물이 잘 흐르지 못하면 역류하죠. 그러면 올바르게 제대로 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흐르면 정치도 우리 몸의 피도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물길이 잘 흘러가게끔 터주는 거. 그리고 신은 몸 신자이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자에서 몸신은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신이라는 글자는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자신의 신체 하나치 잘 다스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컨디션 좋게 잘 올바르게 다스려 나가는 것이 이제 치신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뒤에 있는 네 글자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앞에 있는 두 글자만 잘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몸 하나 잘 다스리는 거, 내 몸 하나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그 태어났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막선어효라는 거는, 막은 뭐뭐 하지만 못하다, 말 묻자 없을 묻자, 선은 앞선자, 어는 뭐뭐에 에트, 효는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효도보다도 앞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내 몸 건강, 내 머리카락 하나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똑바로 올바르게 잘 건사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부모님께 바칠 수 있는 효도다. 무슨 고기 사다 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런 것이 효도가 아니라 내 몸뚱아리, 내 건강관리, 그거 제일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도, 내 몸 컨디션 하나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창의적인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원리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내 몸 잘 다스리기, 내 몸 컨디션 너무 과로하지 말고, 또 너무 술도 적당히 하시고, 너무 다른 일에 빠져들지 말고, 건강관리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제자도 친구죠. 제자들에게 카톡이나 뭐 문자 이렇게 주고받을 때 제가 맨 마지막 줄에 잘 쓰는 말이 귀하신 옥체 잘 보증하십시오 하는 걸로 제가 매듭을 많이 짓습니다. 옥체라는 말은 옛날에는 임금님 몸을 옥체라고 했지만, 저는 우리 제자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신 옥체, 임금님 옥체만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하신 옥체, 신체, 몸 관리 잘해서 잘 귀하게 보증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잘 하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이 말을 배워서가 아니라 이제 아셨으니까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장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6차 시에서 문학의 기능 세 가지를 배웠죠. 문학의 기능은
처음에는 이제 교훈적인, 훈계적인, 훈시적인 기능을 배웠고, 두 번째는 쾌락적인 거, 재미있는 거, 즐거움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교훈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을 합해서 종합적인 기능을 작품 속에 구성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문학의 기능 세 가지를 배웠고, 오늘은 문학, 독서는 바로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5가지 요소, 5가지 항목이 작품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70쪽에서 92쪽에 이 문학의 요소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제시한 그 강의 계획서에 있는 순서대로 처음에는 운문 장르 쭉 공부했고, 다음에는 이제 문학의 어떤 이론적인 거, 그래서 문학의 기능과 이번 7차 시에서 문학의 요소 5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의 요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반드시 문학 작품이라고 말하려면 이러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책의 70쪽에서 72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서는 꼭 그 어린 아이들도 정서 느낌이죠. 느낌이 있고, 또 그 분위기를 탄다고 그럴까? 그 서정적인, 그래서 시인이나 작가들이 똑같은 장면에 글을 안 쓰는 사람하고 놓여 있었다, 앉아 있었다고 하면 글을 쓰는 작가들은, 시인들은, 소설가들은, 수필가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풍요롭게, 넓고 깊게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정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학의 소재가 인간 세계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은 문학이 곧 인간 세계를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는 모든 우리 인간 세계의 애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관 속에 뚜껑을 닫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그 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뭐 생로병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디테일한 일들도 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다루어진 것이 바로 문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의 총체적인 것이 바로 문학의 글감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의 삶, 느낌, 생각, 미움, 사랑, 기쁨, 괴로움 등,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 애호요, 그런 7가지의 감정을 한자로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기 뭐 미움, 사랑, 기쁨 있지만 뭐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고뇌도 있을 것이고 수도 없는 수만 가지의 모든 감정을 여러 가지 형식이라는 거는 시는 시의 형식, 소설은 소설의 형식, 희곡은 희곡의 형식, 다양한 형식을 그 속에다가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언어로, 말로 표현을 해서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감정, 정서, 느낌, 그러니까 똑같은 장미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 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색깔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작가라는 사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총체적인 그런 감정과 정서를, 느낌을 다 볼 수 있고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고, 그래서 풍부한 정서를 작품의 창작에 쏟아붓게 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단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요소가 모든 일들이 다 문학 작품에 이제 정서로서 작용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겪게 되는 즐거운 일, 슬픈 일. 제가 이 즐겁다, 슬프다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것은 뭔가 기쁘고 환희롭고 감사하고 찬란하고 이런 총체적인 것은 즐거운 것으로 우리가 포함해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프다 하는 그 의미망 속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또 내 뜻과 다르게 행동을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이런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총체적인 일은 우리가 슬픈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즐겁고 슬픈 그런 물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박목월 시인의 장맛같이 그렇게 극적이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슬픈 일이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즐거움의 양이 크냐 작으냐 슬픈 일의 그 양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또 그럭저럭 하루하루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또 아이들도 커나가고 살림살이도 늘어나고 그런 것도 우리의 실질적인 인생살이고 생활이고 삶이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가지면서 겪게 되는 총체적인 모든 그런 직접적인 체험, 겪는 일이 사실은 슬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슬픔의 양도 깊기도 하고 조금 적기도 하고 기쁨도 또 아주 하늘을 그냥 뛰어오르듯이 충천하듯이 커다란 기쁨의 양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미지근한 미소를 지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또 기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느낌, 정서를 낳게 되는 것이고 모든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다 보면 그렇고 그런 것도 하나의 체험이고 아주 기대 외의 어떤 효과를 봤을 때 큰 즐거움을 주는 것도 체험이고 또 생각보다 많이 내가 좌절하고 겪어내려면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겪어서 잘 극복하는 것도 정서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이 정서라고 한다면 이 정서가 바로 문학 작품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슬픔, 기쁨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용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신 분이 여러분들 조지훈 선생님, 우리나라의 그 청록파 시인 세 사람, 제가 그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냈는데 다음 중 청록파 시인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이러면은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서정주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서정주입니다. 그래서 청록파 시인은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이 세 분을 말씀드리는데 자연을 주로 이제 그 작품의 소재로 세계관을 펼쳐 나가신 분인데 그 조지훈 선생님의 시 3호라는 작품을 보면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실에서 우리 학생들 만나면 우리 친구들은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있어 남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또 질문도 하고 이건 정답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간 시험에도 레포트를 제시하겠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저는 엄밀히 얘기해서 정답이 없이 자기 느낌, 생각이 풍요롭고 많이 생각을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저는 이제 부자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기쁨 아니면 슬픔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에게 우리 제자들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고 열심히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은 시간 보내야죠. 고뇌의 시간도 보내야죠. 그런 총체적인 것이 나를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때는 이번 시간은 강의 안 할 테니까 각자 가서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와서
보고서 써서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었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과의 시간을 가졌을 때 나를 슬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를 또 기쁘게 하는 그런 자그마한 소소한 일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긍정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은 긍정대로, 부정은 부정대로 모든 요소가 날줄 씨줄로 우리가 그 옷감을 엮어 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감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는 사랑이나 존경이나 감탄이나 기쁨이나 미움, 분노, 공포, 슬픔, 그러니까 사랑, 존경, 감탄은 기쁨이라는 큰 의미망 속에 잡아넣을 수 있다면 미움, 분노, 공포는 슬픔이라는 그 한 단어 의미망 속에 잡아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훨씬 풍요롭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느끼는 사람이 그 문학인으로서 문학적인 정서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의 그 안내 책자에 보면은 가이드북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나중에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정서적인 양이 풍요로운 사람, 정서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정서가 풍요로운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 작가의 마음이 용해 녹아 있는데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정서의 양이 풍요로운 것이 부자고, 이것이 문학의 요소로서 첫째 아주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학의 요소 중에서 상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재 73면에서 76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몸은 앉아서 컴퓨터에서 혹은 핸드폰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지중해 바닷가를 여행할 수도 있고 깊은 산속이라고 생각하고 또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몸은 한정된 공간 속에 놓여 있지만 상상력은 무한대로 우리를 정말 꿈꿔보게 만들죠. 그래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제가 여러분들 첫 시간에 레포트에 꿈꾸는 삶이라는 글을 써보라고 했죠. 지금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미래의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도 그 용기를 부여해주고 희망이네 여러분들 가정조사 보셨잖아요. 희망, 지금은 아빠가 직업이 없지만 장래에는 직업을 찾아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잘 따뜻하게 먹여주실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상상력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거고, 격려를 주는 거고, 용기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꼭 SF 소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견디게 해주는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상상해주고 독창성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것이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이 문학 작품 속에 창조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정서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말씀드렸는데, 이 상상은 전혀 체험해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무한대로 꿈꾸고 또 세계관을 엮어 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문학 작품 속에서의 그 구체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은 지나간 시절의 어떤 과거에 겪었던 하나의 조그마한 단서, 조그마한 체험을 기본으로 해서 보다 새롭고, 그것이 단서가 돼서 새롭고 크게 더 생생한 이미지와 관념,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체험을 기본으로 해야만이 실증적인 상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또 비체험적인 요소도 때로는
상상의 세계관 속에서는 늘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창조는 있지 않은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창조라고 하죠. 창작의 고통. 그러니까 상상력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과거의 체험, 과거의 추억, 과거의 어떤 그 자그마한 단서 하나를 가지고 재생되기도 하고 재생산 이런 것이 창조의 덕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그 어떤 마음, 상상의 즐거움, 상상을 하면 그것이 예술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가 했을 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조각이나 회화나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미술 전시회나 조각 전시회나 이렇게 갔을 때 감상하면서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했을까, 또 작가는 어떤 양의 어떤 분위기에 어떤 걸 상상하고 그림을 그렸을까 해보는데 작가하고는 또 전혀 다른 감상자의 목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의 세계관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상상 속에서만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각적 즐거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귀가 다 멀었을 때 베토벤이 정말 자연 속에 들리는 신의 음성이라고 해서 합창을 작곡한 것처럼 그것은 귀가 지금 물론 정상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거 아주 기본이고 소중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청각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의 힘으로 아주 최고의 극치감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시가, 운율, 뭐 좋은 시 낭송 이런 걸 들으면서도 우리의 상상력을 아주 배가 크게 2배, 3배, 4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어떤 이 제약된 공간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음악을 듣다 보면은 아주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그런 상상력도 가능하게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동물은, 짐승은 우리가 물어보지 못했고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아마 이런 상상력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듣고 보고 이런 데서 즐기는 종합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육감, 우리의 감각, 모든 육감을 예를 들면 음식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각적인 거 중요하죠. 먹어보진 않았지만 육감이니까 저 맛은 쓸까, 달까, 씁쓸할까 이런 온갖 감각을 다 끌어올려서 한꺼번에 얻어지는 그런 모든 즐거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종합적인 즐거움 속에서 가면은 건축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종합 예술성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속에서는 보는 아름다움, 보는 공포스러움, 또 소리로서 맑은 새소리, 맑은 강물 소리 이런 것은 우리한테 청각적인 또 즐거움도 주지만 아주 단말마적인 비명소리, 뭐 공포의 분위기 조성 이런 건 청각적으로 굉장히 작품의 분위기를 또 고조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상의 마음씨를 풍부히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어떤 예술 창작가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건축을 하더라도 집은 이렇게 뭐 네모난 모습의 형태로만 우리가 쭉 생각을 해왔는데 강화도인가 어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거꾸로 된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평면적으로 느껴지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가의 어떤 상상력이 동원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예술 작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체험, 여러 가지 갖가지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구성을 끌어내게 하는 것이 창조적 작용인 바로 상상의 힘이다. 그러니까 상상은 제2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마음속의 체험이다. 재생이다. 그래서 작가들이 풍요롭게
느끼는 감정이고 문학에 있어서 이 상상력은 작품의 이미지를 아주 고조화시켜주는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2교시에서 이어서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